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 역사의 결정적 순간들입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평소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주말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정규 방송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등장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발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들에게 금 태환 창구를 일시적으로 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로부터 벌써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일시적 조치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돈이 아니게 되고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더 찍어낼 수 있는 오직 정부에 대한 신뢰 외에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 한 장의 약속어음, 즉 빈문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이후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세금 고지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세금.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저축과 월급, 그리고 미래로부터 수천조 원의 부를 조용히 빼앗아 돈을 찍어내는 인쇄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시킨 바로 그 숨겨진 세금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외벌이로도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맞벌이를 해도 월세 내기에 허덕이는 걸까? 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왜 이전 세대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삶은 점점 더 뒤처지는 기분이 들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1971년에 내려진 한 결정의 결과를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로 그 결정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진실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식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경제적 축복으로 이어지길 기원하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의 대부분 기간 동안 달러는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부 금고에 보관된 실제 금에 대한 보관증이자 교환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본이제라고 부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러는 이론적으로 언제든지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 가치가 보장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본이제 하에서 정부는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화폐 공급량은 국가가 보유한 금의 양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정부가 더 많은 달러를 만들고 싶다면 더 많은 금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연스러운 억제 장치이자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막는 강력한 족쇄였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지만 심오했습니다. 바로 저축의 가치가 보존된다는 것이었죠. 만약 당신이 1900년에 100달러를 은행에 저축했다면 50년이 지난 1950년에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매력이 안정적이었던 겁니다. 돈은 세대를 넘어 가치를 저장하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본이제는 정부에게는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제한했기 때문이죠. 무제한으로 전쟁 자금을 댈 수도 없었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영원히 지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본이제는 정부의 손발을 묶는 쇠사슬이었고 1971년
미국 정부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국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값비싼 베트남 전쟁과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한 막대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프랑스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예국 정부들은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된 비율로 자국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는 달러 보유고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고 다른 나라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금이 연방준비은행의 금고인 포트녹스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끝이 보였습니다. 닉슨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미국의 금 보유고가 바닥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약속을 깨버리거나 그는 약속을 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971년 8월 그 일요일 저녁 닉슨은 미국이 달러의 금 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투기꾼들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국가부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과거의 약속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해 날려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일시적 조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한 번 제약 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정부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 창구는 닫혔고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지탱되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 경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종이 조각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그날 이후 매일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의 교활한 부분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그 피해는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일산화탄소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너무 늦었을 때가 되어서야 알아차리게 되죠. 1971년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25,000달러였습니다. 중간 가계 소득은 약 1만 달러였죠. 즉, 평균적인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연소득의 5배가 필요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몇 년만 저축하면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예벌이로도 10년, 20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중간 주택 가격은 40만 달러가 넘습니다. 중간 가계 소득은 약 7만 5천 달러입니다. 이는 연소득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은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얻기 위해 두 사람의 소득, 즉 맞벌이가 필수적입니다. 비율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돌아볼까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그분들의 시대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사기 힘든 수준이 되었습니다. 영끌이라는 슬픈 신조어가 유행하고 자산 가격 폭등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다는 자조 섞인 한탄을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외상이었다면 1971년의 사건은 증상 없이 서서히 몸을 잠식하는 만성 질병과도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집의 가치가 2배 이상으로 뛰어서일까요? 땅이 갑자기 희귀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돈의 가치가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하락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 이후 달러는 구매력의 약 87%를 잃었습니다. 1971년에 1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사려면 오늘날에는 7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1달러는 1971년에 13센트짜리 동전 하나와 같은 가치밖에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임금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 즉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과실은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택, 의료, 교육처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의 가격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어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그 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칸티용 효과라고 합니다. 새로 찍어낸 돈은 그 돈의 원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은행, 대기업, 그리고 이미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싸게 풀린 돈으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이 새로운 돈이 시스템 전체를 돌아 평범한 노동자들의 월급으로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버린 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돈을 먼저 받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가장 나중에 받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명목화폐 시스템에서 평범한 노동자와 저축가들은 언제나 줄의 맨 끝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입니다. 투표도, 입법도, 공개적인 토론도 필요 없는 숨겨진 세금입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낼 때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돈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저축에 대한 세금이며 당신의 월급에 대한 세금이고 당신이 내리는 모든 재정적 결정에 대한 세금입니다. 정부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플레이션 세금을 사랑합니다. 정치적으로 고통이 없기 때문이죠. 돈이 필요할 때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소득세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고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신의 저축 가치는 조용히 침식됩니다.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물가 상승 목표치는 연 2%입니다. 2%는 작고 관리 가능하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복리로 계산하면 연 2%의 인플레이션은 35년마다 돈의 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당신이 30세에 모아둔 은퇴 자금은 다른 어떤 일이 없어도 단지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 상승률 때문에 65세가 되면 그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안정이 아니라 체계적인 도둑질입니다. 더 암울한 진실은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조차 조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제 인플레이션을 축소해서 보여주기 위해 여러 번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생활비는 정말 1년에 2%만 오릅니까? 당신의 월세, 식료품비, 보험료는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해야 하는 것들로 측정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훨씬 더 높습니다. 1970년 당신의 할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나 사무실에 취직해서 몇 년 안에 괜찮은 동네에 소박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원한다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대 혹은 2대의 차를 가졌고 매년 휴가를 떠났으며 은퇴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학학위 없이 외벌이 소득만으로 해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삶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의 젊은 부부는 2개의 대학 학위와 2개의 소득, 즉 맞벌이를 하면서 종종 부업까지 해야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 월세를 겨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꿈처럼 느껴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끔찍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사람들이 게을러지거나 무능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1970년대 노동자들보다 시간당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그런데도 더 적은 것을 누릴 수밖에 없을까요? 정답은 1971년입니다. 돈이 금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자 홍수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1971년 수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통화량은 오늘날 21조 달러 이상으로 4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동안 인구는 고작 2배, 실제 경제 생산량은 3배 정도 늘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여분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자산 가격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부자들이 소유한 것들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의존하는 임금은 정체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노동자로부터 자산가에게로, 젊은 세대로부터 늙은 세대로, 저축가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생산계층으로부터 금융계층에게로의 거대한 부의 이전입니다. 당신의 조부모님은 건전한 화폐 시스템의 끝자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인 물가, 안정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당신은 그 반대의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저축은 인플레이션으로 처벌받고 주택은 감당할 수 없는 투기 대상이 되었으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돈 찍어내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 모든 경기 침체, 모든 비상사태는 똑같은 해결책으로 대응됩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라. 이제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돈이 완전히 디지털화되고 프로그래밍 가능해지면 정부는 완벽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당신의 돈을 동결시키거나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세금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부과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고칠 수는 없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인쇄될 수 없는 것, 즉 실물 자산을 소유하십시오. 현금은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실한 손실을 보장할 뿐입니다. 화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여 그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971년 8월 15일, 돈이 변질된 날, 숨겨진 세금이 시작된 날,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당신은 그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게으르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당신으로부터 부를 빼앗아 인쇄기를 통제하는 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조부모님이 외벌이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돈이 그 가치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럴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돈이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이 규칙을 언제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약탈당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경제적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